미국 47대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로 확정되었습니다. 당선 직후 트럼프는 대한민국에 전화통화를 했죠. 트럼프가 한국의 방산 입지에 관해 굉장한 관심을 보인다고 주장하는 미국의 애널리스트가 있습니다. 무슨 사연인지 들어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미국 시사저널 아시아 담당 수석 애널리스트 마이클 브라운입니다. 지난 몇 달간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의 변화를 분석해왔어요. 사실 대통령에 대해 논란이 많았지만 저희 언론사는 이미 트럼프의 당선을 예상하고 있었죠. 저는 몇 달 전부터 트럼프 행정부 출범이 한반도 경제에 미칠 영향을 연구해왔는데요. 특별히 한반도에 주목한 이유는 아시아에서 가장 성장 잠재력이 큰 곳이 한국이기 때문이에요. 얼마 전 새로운 멤버 제시카 김이 합류했어요. 한국계 미국인인 그녀는 작년 뉴욕타임즈에서 영입한 유망한 인재죠. 제시카는 입사하자마자 최근 한국의 방위산업 수출 통계를 제시했는데요. 그 수치가 놀라울 정도로 급증하고 있었어요. 지난 2년간 한국의 방산 수출은 폭발적으로 성장했는데 2022년 4개국이던 수출국이 현재는 15개국을 넘어섰고 수출액도 30억 달러에서 200억 달러로 급증했어요. 제시카의 분석대로 이는 단순한 성장이 아닌 체계적인 전략의 결과물이었어요.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한국 조선업 현황이었죠. 최근 중국의 세계 1위 자리를 넘겨줬지만 기술력 면에서는 한국이 압도적 우위를 보이고 있거든요. 저희 팀은 즉시 심층 분석에 착수했어요. 조사가 진행될수록 놀라운 사실들이 드러났는데요. 한국은 세계 메모리 칩 시장의 70%를 점유하고 있었고 전기차 배터리 분야에서도 세계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가장 인상적인 것은 방산 기술과 민간 기술의 융합이었습니다. 삼성, 현대, LG 같은 민간 기업들의 첨단 기술력이 방산 분야와 긴밀하게 연계되어 발전하고 있었죠. 이런 산업 생태계는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현상입니다. 곧이어 제시카가 더 충격적인 자료를 발견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비상시를 대비해 민간 공장을 분수품 생산 라인으로 전환할 수 있는 시스템을 완벽하게 구축해두었더군요. 이건 분명 우연한 준비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제서야 큰 그림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수십 년간 차근차근 기술력을 쌓아왔고 이제 그 잠재력이 폭발적으로 분출되고 있었던 거죠. 특히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견제 정책은 한국에게 새로운 도약의 기회가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밤늦게까지 한국의 산업 구조를 분석하던 중 예상치 못한 정보를 발견했습니다. 한국의 원자력 연구원이 세계에서 가장 앞선 원자력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죠. 처음에는 단순한 에너지 정책의 결과라고 생각했는데 제시카가 흥미로운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한국은 현재 25개의 원자로를 가동하며 전체 전력의 30%를 원자력으로 공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이 기술이 단순한 전력 생산을 넘어서는 수준이라는 점이었죠. 한국의 원자력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의 정교함을 보여주고 있었고 그들의 연구소는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 무렵 베이징발 특종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중국 정보통에 따르면 중국 기업인이 한국의 반도체 기술 확보를 위해 비밀리에 움직이고 있다는 내용이었죠. 표면적으로는 투자 제한이었지만 실상은 기술 탈취가 목적이었습니다. 제시카와 함께 한국의 산업 지도를 그려보니 더욱 놀라운 패턴이 드러났습니다. 한국은 반도체, 조선, 원자력, 배터리 등 모든 핵심 산업에서 세계적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었고 이 모든 것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었죠.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한국의 조선 기술이었습니다. 미국 조선업이 쇠퇴하는 동안 한국은 꾸준히 기술을 발전시켜 왔더군요. 최근엔 미국 해군도 한국의 조선 기술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분석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은 지난 수십 년간 체계적으로 기술력을 축적해왔고 이제는 어떤 분야에서도 자립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해 있었죠. 더구나 이 모든 기술이 필요할 경우 군사적으로 전환될 수 있는 이중용도 기술이었습니다.
이제는 거의 모든 산업 분야에서 자립이 가능한 수준에 도달해 있더군요.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이러한 기술들이 대부분 민간과 군사 양쪽으로 활용 가능한 이중 용도 기술이라는 사실이었어요. 제시카가 발굴한 마지막 자료는 더욱 놀라웠습니다. 한국이 보유한 우라늄과 플루토늄의 양이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이었고, 이를 정제할 수 있는 기술력도 확보하고 있었죠. 이는 단순한 원자력 발전 차원을 넘어서는 의미를 지니고 있었어요. 이런 발견들을 종합하면서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한국이 보유한 이 막대한 잠재력이 세계 경제 지형을 어떻게 바꿀지, 또 격화되는 미중 갈등 속에서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그 윤곽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거든요. 편집실의 분위기는 그 어느 때보다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 견제를 위한 새로운 경제 전략을 검토 중이라는 정보가 입수됐기 때문이죠.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한국과의 경제군사 협력을 대폭 강화하려는 움직임이었어요. 그런데 더욱 놀라운 소식이 베이징에서 전해졌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갑자기 한국인에 대한 무비자 입국을 허용한다고 발표한 거예요. 주중 한국 대사관조차 예상치 못했던 결정이었죠. 제시카의 분석처럼 이는 단순한 외교적 제스처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았어요. 이런 상황들을 지켜보면서 동북아 정세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한국은 이제 단순한 영내 강국을 넘어 이중 양국 모두에게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파트너로 부상하고 있었죠. 특히 첨단 기술 분야에서 한국이 보여준 역량은 양국 모두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어요. 앞으로 펼쳐질 상황이 잠옷 궁금해지는 시점이에요. 한국의 이런 전략적 위치를 어떻게 활용할지 미중 양국의 구애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그리고 이것이 세계 경제 질서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지켜봐야 할 것 같았어요. 우리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중국은 한국의 반도체와 배터리 기술을 절실히 원하고 있었습니다. 트럼프의 대중 제재가 강화될 것이 확실해지면서 중국은 한국과의 관계 개선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었죠. 무비자 정책은 그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한편 미국 측에서도 움직임이 감지되었습니다. 상무부가 한국의 조선업체들과 협력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고, 국방부는 한국산 무기 도입을 적극 고려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특히 K방산의 성공이 미국의 관심을 끌고 있었죠. 제시카와 함께 양국의 제안을 분석해보니 흥미로운 패턴이 보였습니다. 미국은 군사안보 분야에서, 중국은 경제기술 분야에서 한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려 했죠. 그리고 한국은 이 틈새에서 놀라운 균형감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인 것은 한국의 전략적 포지셔닝이었습니다. 그들은 미중 양국 어느 쪽에도 완전히 기울지 않으면서 양측의 제안을 자국의 이익을 위해 활용하고 있었죠. 마치 오랫동안 준비해온 것처럼 보였습니다. 꽤나 한국 입장에선 현명한 접근 방식인 듯해 보입니다. 최근 입수한 경제지표는 이런 한국의 전략이 실제로 효과를 거두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대미 수출은 445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했고, 중국과의 교역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었죠. 게다가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한국 기업들의 입지가 더욱 강화되고 있었습니다. 맨해튼의 조용한 한식당에서 만난 중국 측 취재원은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중국 정부 내에서 한국을 바라보는 시각이 근본적으로 변화했다는 거죠. 물론 북한과 러시아가 가까이 붙게 되면서 반사적인 효과인 듯해 보이나, 이제 한국은 단순한 경제 파트너가 아닌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에서 핵심 변수로 인식되고 있다고 해요. 한밤중에 도쿄발 특종이 날아들었습니다. 평소 신뢰하던 일본 경제신문 기자가 보내온 자료는 충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었어요. 일본 정부가 한국의 산업 성장을 저지하기 위한 비밀 전략을 수립했다는 내용이었죠. 자료에 따르면 일본은 트럼프의 재선이 자국의 최악의 시나리오가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었어요. 트럼프가 일본에 대해 강경한 태도를 보일 게 확실한 상황에서 한국의 급속한 성장은 일본에게 더욱 큰 위협으로 다가왔던 거죠. 이 소식을 접한 제시카는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한국계 미국인으로서 모국의 성장을 반기면서도
미국 언론인으로서 객관성을 지켜야 하는 상황이었거든요. 하지만 오히려 그녀의 이중적 배경이 이 복잡한 상황을 더 깊이 있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죠. 일본의 계획은 상당히 구체적이었어요. 한국의 핵심 산업인 반도체 배터리 조선 분야에서 기술 협력을 제안하고 국제시장에서 견제하는 내용이 주를 이뤘죠. 특히 미국의 동맹국들을 설득해 한국 제품의 시장 진입을 방해하려는 전략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이런 상황은 동아시아 경제 구도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특히 일본의 이러한 움직임은 한국의 기술력과 산업 경쟁력이 실제로 얼마나 위협적인 수준에 도달했는지를 반증하는 것이었죠. 더욱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움직임이 미중 갈등과 맞물려 더욱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다는 거예요. 한국은 이제 단순한 지역 강국을 넘어 글로벌 산업 구도를 뒤흔들 수 있는 변수로 부상한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러한 시도는 이미 늦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은 이미 대부분의 분야에서 일본을 추월했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입지도 확고한 상황이죠. K방산의 성공은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미일 동맹 관계의 미묘한 변화였습니다. 트럼프의 당선 이후 일본은 미국에 신뢰할 수 있는 동맹국으로서의 위치가 흔들리고 있다고 걱정했죠. 반면 한국은 미국이 필요로 하는 핵심 기술과 산업 기반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제시카가 뉴욕의 한 일식당에서 만난 일본 경제산업성 출신 관료의 말이 의미심장했어요. 그는 깊은 한숨과 함께 한국의 예상을 뛰어넘는 성장세에 대해 털어놓았고 더 이상 과거의 방식으로는 경쟁이 불가능해졌다고 실토했죠. 일본은 지금 매우 복잡한 상황에 처해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한국을 견제하면서도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훼손하지 않아야 하는 어려운 방정식을 풀어야 하는 상황이죠. 반면 한국은 이런 미묘한 정사를 활용해 세계 산업 구도를 자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가고 있었어요. 어느 날 아침은 특별히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시작됐어요. 미중 간 기술 패권 다툼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는 소식 때문이었어요. 특히 한국의 핵심 산업을 둘러싼 양국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었죠. 제시카가 가져온 최신 보고서의 내용은 충격적이었어요. 중국이 한국의 주요 기업들에게 전례 없는 모의 투자를 제안했다는 내용이었거든요. 반도체 분야만 해도 1,000억 달러가 넘었고 배터리와 조선 분야까지 포함하면 그 규모는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었죠. 중국의 제안 내용은 더욱 파격적이었어요. 단순한 투자를 넘어 한국 기업들에게 중국 전체 시장을 개방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었거든요. 이는 미국의 대중 제재를 우회하면서 동시에 한국의 첨단 기술을 확보하려는 중국의 전략적 선택으로 보였죠. 이런 상황에서 한국 기업들의 선택이 주목받고 있어요. 거대한 중국 시장의 유혹과 미국과의 전략적 동맹 사이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가 관건이죠. 더구나 이 선택은 단순히 경제적 차원을 넘어 동아시아 전체의 세력 구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문제였어요.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중국의 이례적인 적극성이었어요. 시장 개방이라는 파격적인 카드를 꺼내든 것은 한국의 기술력에 대한 중국의 절실함을 보여주는 동시에 미중 기술 패권 경쟁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위상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제 상황은 더욱 복잡해질 전망이에요. 중국의 이러한 제안에 미국이 어떤 대응을 내놓을지, 그리고 한국은 이 상황을 어떻게 활용할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죠.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한국이 이제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의 핵심 변수로 자리 잡았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조선 분야에서는 한국 기술의 도입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이에요. 미국의 해군전함 제작엔 다소 오랜 시간이 걸리는 미국 내에서의 생산성을 비교하며 동맹국인 한국은 최적의 파트너인 셈인 겁니다. 제시카와 함께 양국의 제안을 분석하면서 우리는 이것이 단순한 경제 문제를 넘어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는 21세기 기술 패권을 결정할 중대한 전환점이 될 수 있었죠. 그리고 그 중심에 한국이 서 있었습니다. 특히 반도체 산업의 상황이 극적이라 할 수 있어요. 한국은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70%를 장악하고 있는데요. 이는
AI와 클라우드 컴퓨팅 시대의 결정적인 영향력을 의미했죠. 중국이 이토록 파격적인 제안을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었습니다. 배터리 산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SK이노베이션, 삼성 SDI는 세계 전기차 시장의 핵심 공급자였고 미국과 중국 모두 이들의 기술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었죠. 이제 모든 시선이 한국의 선택에 쏠리고 있어요. 미중 양국의 파격적인 제안 사이에서 한국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그리고 그 결정이 세계 경제 질서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가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죠. 제시카와 함께 한국의 수출 통계를 분석하다가 흥미로운 패턴을 발견했어요. K방산의 수출이 급증하는 가운데 특히 중동과 동유럽 국가들의 주문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더군요. 불과 2년 만에 수출국이 4개국에서 15개국으로 증가했다는 사실이 이제야 그 진정한 의미를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더욱 주목할 만한 점은 한국의 방산 기술이 이제 단순한 무기 수출 단계를 넘어서고 있다는 거였죠.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의 뛰어난 조선 기술이 군사 영역으로 확장되면서 세계 최고 수준의 군함 건조 능력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심지어 미 해군도 이러한 발전을 굉장히 예의주시 중입니다. 민간 기업들의 첨단 기술이 언제든 군사적으로 전환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것. 이는 분명 우연이 아닌 철저한 계획의 산물이었죠.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도체 기술이에요. 이들의 기술력은 군사용 첨단 전자장비 제작의 필수적인 수준에 도달해 있었죠. LG와 삼성 SDI의 배터리 기술 역시 차세대 군사장비의 핵심 동력원으로 주목받고 있었어요. 한국은 이미 완벽한 군수산업 생태계를 구축해 놓은 상태였던 거죠. 이런 발견들은 한국의 산업 발전이 단순한 경제적 성장을 넘어 전략적 차원에서 이루어져 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민간 기업들의 기술력이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방식으로 발전해온 것은 굉장했습니다. 이러한 발전이 조용히 하지만 매우 체계적으로 이루어져 왔다는 사실이에요. 세계가 한국의 K-팝과 K-드라마에 열광하는 동안 한국은 착실히 군수산업 강국으로서의 기반을 다져왔던 거죠. 최근 진행한 중동군사 전문가와의 화상 인터뷰가 의미심장했어요. 그는 한국 방산기술의 가성비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평가했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한국 무기의 실전 성능이 입증됐다는 점을 강조했죠. 모든 데이터를 종합해보니 한국이 세계 4대 방산 강국으로 도약하는 건 시간 문제였다는 결론이 났어요. 현재 중국이 차지하고 있는 세계 방산 시장 5.2%의 점유율을 한국이 곧 초월할 것이라는 전망이 현실화되고 있었죠. 한국의 방산 기업들이 미국 기업들과의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는 내용 또한 이는 단순한 기술 제휴를 넘어 세계 방산 시장의 판도를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변화로 보였죠. 특히 한국 기업들의 수출 전략이 눈에 띄었어요. 단순히 완제품만 수출하는 게 아니라 현지 생산 기반 구축과 기술 이전까지 포함하는 포괄적인 패키지를 제공하고 있었거든요. 이는 장기적으로 시장 지배력을 확보하기 위한 치밀한 전략으로 익혔죠. 특히 방산 수출액이 200억 달러를 넘어섰다는 점은 글로벌 방산 시장의 지각 변동이 본격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러한 성과는 한국 방산업계의 오랜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으로 보여요.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수출 품목의 다변화예요. 과거 총포류나 탄약 위주였던 수출 품목이 이제는 첨단 전자장비, 미사일 시스템, 전투기, 잠수함 등으로 확대됐거든요. 더욱 주목할 만한 점은 한국의 방산 생태계가 보여주는 시너지 효과예요. 민간 기업들의 첨단 기술이 방산 분야로 신속하게 전환되면서 기술 혁신의 속도가 더욱 빨라지고 있었죠. 이는 다른 나라들이 쉽게 따라할 수 없는 한국만의 강점으로 작용하고 있어요. 제시카가 취합한 자료를 보니 한국의 산업 경쟁력이 놀라운 수준이더군요. 삼성과 SK의 반도체, 현대와 삼성의 조선, LG와 삼성의 배터리 기술이 서로 긴밀하게 연계되면서 세계 산업 지형을 바꾸고 있었어요. 특히 격화되는 미중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 한국의 입지가 더욱 강화되고 있었죠. 한국 기업들의 전략적 포지셔닝이
특히 인상적이었어요. 미국, 중국 양측과 모두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어느 한쪽에 종속되지 않는 묘한 균형을 이루고 있었거든요. 이런 전략적 균형은 분명 수십 년에 걸친 치밀한 계획의 결과물로 보였죠. 어제 실리콘밸리의 저명한 벤처 캐피털리스트와 나눈 점심 대화도 의미심장했어요. 그는 한국의 기술 기업들이 이제는 글로벌 시장의 규칙을 새롭게 쓰고 있다고 평가했고, 더 이상 한국을 따라잡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는 말도 했죠. 특히 한국의 글로벌 공급망 장악력은 놀라울 정도라고 했죠.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70%를 점유하고 있고, 배터리 시장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며 조성 분야의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은 한국이 이제 글로벌 산업의 필수 불가결한 파트너가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었죠. 이런 한국의 성공은 단순한 기술력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각 산업 분야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시너지를 창출하는 생태계를 구축했다는 점이 가장 큰 경쟁력으로 보여집니다. 한 분야의 혁신이 다른 분야의 발전을 이끌어내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진 거죠. 더욱 놀라운 것은 이러한 산업 생태계가 계속해서 진화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기존의 주력 산업을 넘어 새로운 분야로 끊임없이 영역을 확장하고 있었죠. 특히 인공지능, 로봇, 우주산업 등 미래 산업 분야에서도 한국의 존재감이 점차 커지고 있어요. 이제 한국은 단순한 기술 강국을 넘어 글로벌 산업의 핵심 축으로 자리 잡은 것 같습니다. 미중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한국의 이러한 위상은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으로 보여요. 양국 모두에게 필수적인 파트너이면서도 독자적인 경쟁력을 바탕으로 자율성을 유지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국가가 된 거죠. 제시카는 중국의 한 고위 관료와의 비공개 인터뷰 내용을 공유했습니다. 중국은 한국과의 협력 없이는 미국의 기술 제재를 극복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었고, 이에 따라 파격적인 경제협력 제안을 준비하고 있었죠. 한편 미국도 한국의 중요성을 재평가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의 조선 기술이 미국 해군력 강화에 필수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었죠. 이는 한미동맹의 성격이 군사동맹을 넘어 기술동맹으로 진화하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은 이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단순한 참여자가 아닌 새로운 질서를 주도하는 핵심 플레이어로 자리 잡았죠. 이는 세계 경제 질서의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했습니다. 한국의 부상을 추적하면서 이제 마침내 큰 그림이 완성되었습니다. 오늘 아침 제시카와 함께 최종 보고서를 검토하면서 우리는 놀라운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 순간을 준비해왔다는 것이었죠. 한국의 전략은 명확했습니다. 첫째, 핵심 산업에서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확보하는 것. 둘째, 이를 바탕으로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독자적인 영향력을 구축하는 것. 그들은 이 두 가지 목표를 완벽하게 달성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인 것은 한국의 균형 전략이었습니다. 미국에는 방산과 조선 기술로, 중국에는 반도체와 배터리 기술로 각각 접근하면서 양국 모두와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죠. 이는 강대국 사이에서 새로운 형태의 외교를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한국의 이러한 성공이 우연이 아니라 수십 년에 걸친 치밀한 계획의 결과라는 것이었죠. 그들은 기술력 확보와 동시에 이를 전략적 자산으로 활용하는 방법도 마스터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AI, 우주산업, 바이오테크놀로지 등 미래 산업에서도 주도권을 잡기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었죠. 기사를 작성하면서 저는 새로운 세계 질서의 탄생을 목격하고 있다는 확신이 듭니다. 한국은 더 이상 강대국 사이의 중간자가 아닌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가는 주역이 되었습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트럼프가 대통령이 당선되어 걱정도 되는 게 사실입니다. 트럼프가 또 어떤 요구와 충격을 우리에게 가져올지는 알 수 없지만 전략적인 외교 정책을 펼쳤으면 좋겠어요. 시청자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긴 사연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